제 물건을 벌써 찾았다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은 일본 뉴스 앵커가 있었어요. 역사적 아픔과 세대를 거쳐 이어진 감정이 가득한 두 나라,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요. 그런데 단 5일 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은 것일까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아키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벌써 20년 동안 뉴스 앵커로 일해왔어요. 제 이름은 아키라고요. 일본에서는 많은 분들이 제 얼굴을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제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걸 믿고 있었어요. 매일 저는 밝은 조명 아래 제 책상에 앉아 화면에서 뉴스를 읽고 있었죠. 스튜디오는 제 두 번째 집이나 다름없었어요. 조명, 카메라, 메이크업. 이제는 모든 게 너무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이 일상 속에서 저는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인정하기 싫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 이웃나라인 한국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 않은 감정이었죠. 수년간 저는 한국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보도해 왔어요. 정치적인 문제들, 우리나라와의 갈등들.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제 안의 반감은 더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불친절하게요. 그곳 사람들은 외국인, 특히 저 같은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죠. 사실 저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대해 20년 동안 보도해 왔지만 단 한 번도요. 하지만 제가 읽은 모든 뉴스를 통해 한국을 잘 알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오늘 밤도 다른 날과 똑같았어요. 넥타이를 바로잡고 머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한 다음 카메라에 빨간불이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30초 남았습니다. 아키라 씨, 플로어 디렉터가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뉴스 프로그램이었죠. 오늘 밤에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새로운 긴장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었어요. 너무 평범하고 예상된 일이었죠. 불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방송이 시작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녁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한국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들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매끄럽게 읽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었고 이게 바로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스튜디오 건너편에서 리쿠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 알아챘어요. 그는 최근에 우리 팀에 합류한 젊은 기자였어요. 똑똑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지만 가끔 그의 질문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죠. 제가 짐을 모으고 있을 때 그가 제 책상으로 걸어왔어요. 아키라 씨, 한국 기사가 흥미로웠어요. 그가 말했어요. 혹시 직접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등이 살짝 굳는 것을 느꼈어요. 가볼 필요 없어. 저는 대답했어요. 20년 동안 한국 뉴스를 다뤄왔으니까. 리쿠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생각했는데, 우리가 직접 가면 어떨까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우리 보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한국에 간다고? 내가 왜 그러고 싶겠어? 하지만 뭔가가 저를 바로 거절하지 못하게 했어요. 제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진짜가 아니라면? 생각해볼게. 저는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제 아파트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제가 한국에 대해 보도했던 옛 뉴스들을 보고 있었죠. 그러다 한 가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제 말투는 항상 조금 차가웠어요. 제 표정은 항상 조금 더 굳어 있었고요. 저는 술 한 잔을 따르고 도쿄의 밤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제가 불공정했던 건 아닌지 궁금해졌어요.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왔던 건 아닐까 싶었죠. 이런 느낌은 새롭고 불편했어요. 저는 이런 기분이 싫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정말 어쩌면 리쿠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을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몇 달이 지나서 계획했던 한국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 저는 하네다 공항에 서 있었죠. 한 손에는 여권을, 다른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뱃속이 꽉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안 좋은 걸 먹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음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죠. 리쿠는 제 옆에서 큰 전광판을 보며 우리 비행기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설렘으로 가득했죠. 마치 선물을 열기 직전에 어린아이 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비행기 정시 출발이네요. 리쿠가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몇 시간 뒤면 서울에 도착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웃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이 여행에 동의했을까요? 이 질문이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저의 일부는 돌아서서 제 아파트로 돌아가 이 모든 생각을 잊고 싶어 하고 있었죠. 사실 저는 두려웠어요. 비행이나 여행이 아니라 한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두려웠어요. 20년 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틀리다면 어떨까요?
그건 저를 뉴스 기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말해줄까요? 우리 비행번호가 위 화면에 나타났어요. 출발할 시간이었죠. 리쿠, 저는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지금은 여행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분기별 시청률 검토가 다가오고 있고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죄송하지만 아키라 씨, 리쿠가 제 말을 자르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죠. 만약 가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예요. 좋은 기자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찾아요. 그의 말이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그가 맞았고 저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가 옳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게 쉬워지는 건 아니었어요. 공항 스피커에서 우리의 마지막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지금이냐 아니냐의 순간이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제 여행 가방을 들었어요. 가자,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게이트로 걸어가서 승객줄에 합류한 다음 탑승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각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깊은 물을 걷는 것 같았죠. 비행기에서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이륙하면서 아래로 일본이 작아지는 걸 보고 있었죠. 익숙한 건물들, 도로들, 그리고 해안선이 작아지다가 푸른 바다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편안한 일상을 뒤로 했어요. 제 뉴스 데스크, 제 아파트, 제가 어떻게 음료를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단골 커피숍의 세상이었죠. 제가 규칙을 이해하고 제 자리를 알고 있는 그 세상이요. 이제 저는 몇 년 동안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수백만 일본 시청자들에게 설명해 온 곳이었죠. 알지 못하면서 판단해 온 곳이었어요. 리쿠는 제 옆에서 잠들었지만 저는 쉴 수 없었어요. 구름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서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그곳 사람들이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처럼 차갑고 불친절할까요? 제가 일본인이라서 저를 싫어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돌아왔을 때 시청자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승무원이 음료를 제안했어요. 저는 물을 부탁하고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제 입이 마르고 있었죠.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그저 짧은 여행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저는 2주 동안 무엇이든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이 여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믿음, 제 보도, 아마도 제가 누구인지까지도요. 그리고 변화는 모든 것 중 가장 어려운 것이었죠. 우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살짝 흔들리며 착륙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머리 위 수납장에서 가방을 꺼내기 시작할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있었죠. 드디어 여기에요. 정말로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바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정말 크고 밝았는데 높은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새 것처럼 깨끗해 보였어요.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여러 나라에서 온 방문객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냥 공항일 뿐이야.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큰 공항들은 다 관광객들을 위해 멋있게 꾸며놓잖아. 하지만 입국 심사를 지날 때 직원이 완벽한 일본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가 여권에 도장을 찍고 좋은 여행 되라고 말할 때 그의 미소는 진심으로 보였어요. 저는 차가움이나 최소한 약간의 긴장감을 예상했었는데 대신 정중함과 효율성을 경험하고 있었죠. 짐을 찾고 출구로 향했어요. 전체 과정이 부드럽고 체계적이었는데 아마 집에서보다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밖에서는 서울이 선선한 가을날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구름에 닿을 듯 솟아 있었죠. 그 사이로 멀리 산들의 모습과 전통 지붕의 조각들이 보였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친절한 눈빛을 가진 나이든 운전사는 우리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일본. 아주 좋아요. 그는 간단한 영어로 말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어로 몇 마디를 덧붙였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예상했던 차가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일본 사람들에 대한 비호감은? 이 사람은 정말로 우리를 만나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관광객들과 일하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있었어요. 당연히 친절하지. 그건 그의 일이잖아. 하지만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지나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평범해 보이는지 눈치채고 있었어요. 직장으로 서두르는 사람들, 교복 입은 학생들, 쇼핑하는 가족들 그들은 도쿄 사람들과 똑같아 보였어요. 왜 이게 저를 그렇게 놀라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호텔에서는 직원들이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했어요. 우리 방은 편안하고 현대적이었죠. 창문으로는 도시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는데 강철타워와 전통 건물들이 섞여 있는 모습이 일본 자체의 새 것과 옛 것의 혼합을 떠올리게 했어요. 짐을 풀고 나서 리쿠는 동네를 둘러보고 식사할 곳을 찾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동의했어요. 우리는 상점과 식당들로 가득 찬 번화한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맛있는 냄새가 음식 노점에서 풍기고 있었고 음악은 가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살아있고 활기차게 느껴졌어요.
다음 행선지를 계획하기 위해 작은 카페에서 쉬었어요. 리쿠가 가이드북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커피를 주문했어요. 카페는 나무 테이블과 부드러운 조명으로 아늑했는데 세계 어느 도시에나 있을 법한 곳이었어요. 다음에 어디로 갈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공포가 찬물처럼 저를 덮쳤어요. 제 지갑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거든요. 제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모든 주머니를 2번 확인하고 테이블 아래도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바로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야.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오래된 편견이 다시 슬며시 올라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막 리쿠에게 지갑이 없어졌다고 말하려는 순간 젊은 카페 직원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제 검은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손님. 그녀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다른 손님이 이것을 문 근처 바닥에서 발견하셨어요. 당신을 위해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아 안을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모든 카드, 모든 지폐. 지갑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고 심지어 한 장의 지폐도, 그리고 감사 인사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안도감과 부끄러움이 섞인 기분으로 직원에게 말했어요. 너무 빨리 나쁜 생각으로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날 나중에 우리는 다채로운 상점과 음식 노점으로 가득한 유명한 시장을 방문했어요. 사람들은 좁은 골목에서 서로 밀치며 지나가고 있었고 판매자들은 자신의 상품을 광고하며 외치고 있었어요. 에너지가 정말 놀라웠어요. 긴 하루의 탐험 후에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내리자마자 택시가 떠나갈 때 저는 공포와 함께 제 휴대폰이 아직 뒷좌석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먼저 지갑, 이젠 휴대폰이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영영 잃어버렸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에는 중요한 연락처, 업무 이메일, 사진 모든 것이 들어있었거든요. 리쿠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큰 희망 없이 동의했어요. 경찰서는 작지만 깔끔했어요. 경찰관이 우리를 맞이하고 제가 간단한 영어로 휴대폰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참을성 있게 듣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부사항을 적고 몇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친절함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정말로 우리를 돕는 데 관심이 있어 보였거든요. 우리가 노력해볼게요. 그는 약속했어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30분 후 겨우 30분 만에 문이 열리고 택시기사가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제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그는 경찰관에게 건네주었고 경찰관은 확인한 후 저에게 주었어요. 감사의 표시로 운전사에게 약간의 돈을 드리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그냥 올바른 일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분주한 바비큐 식당에서 식사했어요. 직원들은 우리에게 테이블 중앙에 있는 그릴에서 고기를 올바르게 조리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음식은 맛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일본에서처럼 웃으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그날의 사건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친절한 택시기사, 제 지갑을 돌려준 정직한 사람, 도움을 주신 경찰관. 그들 중 누구도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어요. 아마도 마침내 잠이 들면서 생각했어요. 아마도 내가 지금까지 계속 오해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한국에 도착한 지 벌써 사흘이 지났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들이 제 마음속 벽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죠. 알록달록 색칠된 천장이 있는 아름다운 궁궐들을 구경했어요. 한옥이라고 부르는 전통 가옥으로 가득한 좁은 골목길도 걸어봤고요. 전에는 몰랐던 맛있는 음식들도 먹어봤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직 친절함만 보여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오늘은 한국 방송국을 방문해서 송 국장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같은 뉴스 업계 사람으로서 이 만남이 저를 긴장시키고 있었어요. 그분은 아마 제가 한국에 대해 보도한 내용들을 보셨을 텐데 제가 얼마나 불공정했는지 알고 계시면 어쩌죠? 방송국 건물이 저녁빛 속에서 높고 반짝이며 서 있었어요. 도쿄에 있는 우리 방송국과 무척 비슷해 보였죠. 안으로 들어가니 로비는 서류와 장비를 들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젊은 여성 한 분이 우리를 맞이하며 엘리베이터로 송 국장님 사무실까지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모든 실수를 알고 계신 판사님 앞에 서게 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송 국장님은 우리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에 친근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셨죠. 그는 제 손을 굳게 잡아주셨습니다. 아키라 씨,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완벽한 일본어로 말씀하셨어요.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이 우리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그의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들과 여러 나라에서 온 작은 기념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개인적이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방송을 봤습니다. 우리가 앉자 송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속이 조여들었어요. 이제 그가 제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 지적하실 거예요. 금융시장에 대한 당신의 보도는 정말 뛰어납니다. 그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종종 우리 보도에서 당신의 분석을 참고합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를 칭찬하시다니요? 우리는 뉴스업계에 대해, 기술이 우리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 국제 뉴스 보도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료와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다가 송 국장님이 제가 두려워하던 질문을 던지셨어요. 우리 나라들 사이의 오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진실의 순간이 왔네요. 역사나 정치에 대해 안전한 대답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TV에서 했을 법한 종류의 대답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변했던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천천히 시작했어요. 우리는 시청자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보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관점에 충분히 도전하지 않고 있죠. 잠시 멈추고 덧붙였어요. 저도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고 한국에 대해 보도해왔어요. 진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채로요. 이 말들을 소리내어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갑자기 제 20년 경력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송 국장님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건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복잡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단순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에 갇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밖에 하늘이 짙은 파란색으로 변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송 국장님은 일본에 대한 자신의 보도 경험을 나누셨어요. 그도 비슷한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셨죠. 그의 목소리에는 판단이 아닌 이해만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방송국 건물을 나설 때 서울의 밤 불빛이 마치 땅에 떨어진 별들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도시는 집으로 돌아가거나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는 사람들로 활기차게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넓은 거리를 따라 차들이 흐르고 있었고 멀리서는 산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저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리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조용히 말했어요.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틀렸어. 여행 중에 모든 작은 순간들이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돌아온 지갑, 찾은 전화기, 도움을 준 낯선 사람들,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지금 송 국장님과의 대화까지요. 시청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리쿠보다는 제 자신에게 묻고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수년 동안 불공정했다는 걸 설명하지? 리쿠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해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당신이 본 것과 배운 것을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전달하세요. 우리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다리에서 비치는 불빛이 어두운 물 위에 반사되어 물 표면을 가로지르는 황금빛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여기 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제 인생이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5일 전에 한국에 온 아키라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아키라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죠. 20년 동안 저는 진짜 한국을 알지 못한 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저는 수백만 일본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해 왔죠. 그것도 전부 제 자신의 검증되지 않은 믿음에 기반해서요. 이 깨달음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뭔가 자유로운 것도 있었어요. 저는 틀렸지만 이제 제대로 할 기회가 있었어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가 있었어요. 더 진실된 이야기를요. 우리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내일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하루예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저는 앞으로 어떤 뉴스 앵커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거예요. 편안한 거짓말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오직 불편한 진실만이 남아 있었죠. 오늘 밤 스튜디오의 조명이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저는 익숙한 뉴스 데스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었어요. 5분 후면 생방송으로 일본 전국의 수백만 시청자들에게 말을 건네게 될 텐데 오늘 밤은 다른 날들과는 다를 거예요. 디렉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 한국 이야기 준비됐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평소와 같은 관점으로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변경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 한국 여행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치켜 올라갔어요. 이건 우리가 평소에 하던 방식이 아니었죠. 뉴스 앵커들은 보통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인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진실입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요. 그는 확신이 없어 보였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판단대로 하세요. 그럴 자격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카메라에 빨간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제 경력 중 처음으로 저는 대본을 제쳐두고 카메라 렌즈를 직접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카 아키라입니다. 오늘 밤 저는 고백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이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또한 옳게 느껴졌어요. 저는 시청자들에게 제 한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채로 돌아온 지갑에 대해서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제 전화기를 가져다 준 택시기사님에 대해서요. 2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 보도해 왔습니다. 저는 오래전 제 말에 편견을 갖도록 허용했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찾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 여러분과 한국 사람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스튜디오는 완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이것은 그들이 베테랑 뉴스 앵커에게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저와 제 동료 리쿠는 일본과 우리 이웃 국가들에 관한 특별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데스크 뒤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처럼 살고 일하고 꿈꾸는 현실 세계에서 보도할 것입니다. 제가 나머지 뉴스를 계속하는 동안 제 안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어요. 오래된 믿음들의 무거운 짐이 들려 올라간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죠. 방송이 끝난 후 스튜디오의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다른 이들은 감명받은 것 같았습니다. 방송국 디렉터가 제 데스크로 걸어왔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잘못된 일이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는 잠시 후에 대답했습니다. 몇 년 만에 우리 방송에서 들은 가장 솔직한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늦게 리쿠와 저는 조용한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어요. 도쿄의 도시 불빛이 창문을 통해 빛나고 있었는데 서울의 아름다운 저녁 스카이라인이 생각났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일에 준비되셨나요? 리쿠가 물었어요. 한국에 대한 보도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저는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제 뉴스 데스크에서 전해온 반쪽짜리 진실들에 대해서요. 쉽지 않겠죠.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옳은 일일 겁니다. 저는 작은 건배를 위해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을 위하여. 리쿠는 미소 지으며 그의 잔도 들었어요.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위하여. 도쿄의 밤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기념품이나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것은 제가 틀렸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제 자신의 믿음을 넘어볼 수 있는 지혜였고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내일 저는 앵커 데스크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거기 앉게 될 앵커는 다른 사람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까지도 도전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될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